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엄마가 말투를 바꾸면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입니다. 예, 아이와 대화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는지, 우리 언어 습관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 우리의 언어 습관만 들여다봐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쉽게 자신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박미진, 출판사는 메이트북스, 출간일은 2019년 8월 9일입니다. 오늘 총 8부분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예,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새롭게 좀 각성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언어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투로 일하려면 사실 부모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그냥 굉장히 순식간에 반응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자,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말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너는 분명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당연한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불가능할지라도 가능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미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네, 이거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이에 대해서 그러한 가능성으로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부모지만 아이를 대할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부모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나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부모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를 투사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의 가능성을 한정짓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너는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넌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넌 꼭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투사시켜서 아이를 바라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에게도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너는 분명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예, 이렇게 뭐 부담을 주는 말투가 아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입니다. 예. 숙제부터 하고 놀래. 놀고 나서 숙제할래.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투죠. 네가 선택하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네 선택을 지지하겠다는 아이와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아이가 놀고 나서 숙제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엄마 얼굴에 실망감이 떠오른다.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킬 거면서, 어차피 내 선택을 싫어할 거면서, 이 비신뢰 환경은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율성, 자기통제력, 절제력 등 많은 것을 아이로부터 빼앗는다. 네, 이렇게 말한다면 진정으로 자율성을 주는 건 아니죠.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겠죠. 부모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겠죠. 예. 자기주도 학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이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부모가 정해주면 그 안에서 네가 A를 할래, B를 할래, 그죠?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면 아이들이 그 안에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예. 아이들이 이 눈치를 귀신같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가 물어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율성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율성을 부여했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해보고 또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나한테 잘 결정한 것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타의적으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결정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그 자율성을 주어졌을 때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아이는 친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에 끼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또한 거울좌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또래의 편협한 시선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이것이 반복될수록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자기 신뢰를 가진 아이고, 자기 신뢰를 가진 아이는 남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혼자됨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는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결국은 당당히 이겨낸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신과 한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탄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자기신뢰감, 자신감도 아주 탄탄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 부모에 대한 믿음, 또 부모 또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 스스로가 깨어서 그렇게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너 자신을 믿어보렴.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과 좀 연결이 되죠. 자존감이 있어야 자기신뢰가 생겨나고 자기신뢰가 있어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또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위 환경과 타인의 변화에 큰 상처 없이 대응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이리 프롬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으며 타인 또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를 신뢰하고 나아가 타인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당당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느 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우리는 완만하게 형성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자신과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아이들한테는.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마인드셋 책도 또 낭독을 통해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롤 드웨 교수는 40여 년간에 걸친 자신의 연구를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로 묶어냈다. 마인드셋은 사고방식, 즉 삶에 대한 태도를 뜻하는데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지능과 재능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이고, 다른 하나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변한다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이다. 드웨 교수는 지능에 관한 학생들의 믿음을 조사한 후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고정 마인드셋의 학생과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의 학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의 학습 목표와 학습 방법을 살펴본 결과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했다.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거나 얼마나 멍청한지를 감추는 것이 학습 목표였다. 그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질문을 하거나 교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똑똑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어릴 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하는 것이 두려웠던 경험이 저는 있는데, 반대로 지능이 변한다고 믿는 학생은 배움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물어보거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았다. 노력에 대한 생각도 달랐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노력에 대해 능력 없음을 광고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노력을 똑똑해지는 방법으로 바라보았다. 어느 쪽의 학생이 더 성적이 좋았겠는가? 물어보나 마나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학생들이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차이는 시련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타고난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닥치고 실패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한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과정으로 여기며 오히려 실패를 즐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제가 읽어드린 책 목차에 보시면 마인드셋 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공감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렸는데 꼭 한번 책을 구입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두 가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 두 가지 전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서는 고정 마인드셋이 마음속에서 소환이 돼서 그것이 그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관계까지도 안 좋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 안에 고정 마인드셋이 어떠한 모습을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예, 이런 것들을 좀 익힐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거 3가지만 하면 마음껏 놀아도 좋아. 아이가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계획을 짜야 한다. 성취감은 아이의 뇌를 중독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엄마, 동그라미가 꽉 채워졌어. 이 동그라미가 가득 그려진 일주일치의 계획표를 보며 아이는 뿌듯해진다. 엄마의 100마디 칭찬보다 더 확실한 보상이다.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은 공부 습관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공부 습관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어떠한 탐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그것이 이제 공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재미있는 아주 즐거운 어떠한 학습 놀이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겁게 시작을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아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운동이라는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할 때 무슨 뭐 아주 무겁게 계획을 짜서 뭐 하루에 푸시업을 몇 개 하고 뭐 벤치프레스를 몇 개 하고 뭐 또 스쿼트를 몇 개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위별로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먼저 아주 가볍게 하루에 한 5분만 운동하겠다. 하루에 푸시업을 10개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남자한테는 푸시업 10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만약 스쿼트를 뭐 5개씩 하겠다 하루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예. 5개씩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구나. 예.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은 것들이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꾸준하게 해서 조금씩 그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근력이 늘어나면 운동량도 늘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예. 뭐 스쿼트 5개가 아니라 뭐 10개씩 그리고 뭐 20개씩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매일 꾸준히 했던 걸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버거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녹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게, 무겁지 않게, 뚝딱 해치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아무런 주의력이나 자신의 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할 정도의 양을 설정해 놓고 매일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자신 일상 속에 그냥 녹아들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들은 자신의 일상이 되고 예.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또 몰입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탐구 놀이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딱딱하고 무겁게 뭐 습관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안에서 탐구가 놀이가 되고 또 놀이는 어느 순간 학습이 되고 또 학습은 몰입이 되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입니다. 30분보다는 29분, 3장보다는 2장 반. 우수리 효과는 아이들에게도 잘 통하는 심리 효과다. 아이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를 1분 1초라도 덜해서 이득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도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보다는 어중간한 시간이 훨씬 더 짧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뭐 30분 또 3장 이렇게 얘기를 한 것보다 아이 입장에서는 뭐 29분 또 2장 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안 하면 안 돼? 친구와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건 곤란한데. 그럼 오늘은 딱 49분만 공부하자. 네, 시간을 뭐 1시간, 또 뭐 1시간 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조금 49분. 그럼 약간 심리적으로도 뭔가 좀 경감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학년일 때, 또 고학년일 때,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달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아이와의 소통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평소에 1시간 하던 영어 공부를 49분만 하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혹해진다. 1시간보다 11분 줄어들었지만 느끼기에는 30분쯤 줄어든 것 같다. 그 정도는 하고 놀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 아이가 얘기합니다. 수학 문제집 3장 풀기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예, 엄마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학 문제집을 2장 반만 풀자. 네, 아이가 정말? 그래, 딱 2장 반만 풀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노는 거야.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엄마가 양보를 해주고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 준 것 같고 그죠? 자신의 분량도
줄어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안 돼, 세 장 다 풀어 라고 말했다면 도리지를 쳤을 아이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다시 의자에 앉는다. 에이, 아이가 그런다고 속을까 싶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정말 잘 통하고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뜻밖의 쉽게 통한다. 어릴 때는 아이가 엉뚱한 협상을 걸어올 때도 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생각보다 쉽게 잘 통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것을 응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57분 말고 55분만 공부하면 안 될까? 그럼 엄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딱 56분 동안 공부하자.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아이를 달래가면서 대화하는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시간에서 4분 정도 줄어든 셈이지만 아이는 한결 가뿐하게 받아들인다.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가 이것만 마저 풀고 여기까지만 마저 외우고 하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시간보다 공부를 더 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시작이 어려울 뿐 막상 시작하고 나면 공부에도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먼저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부담이 크면은 몰입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해서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할 수 있게끔 제동을 걸 수 있게끔 부모가 이렇게 조금씩 양보를 해가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듭니까? 매일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 적어도 2-3시간씩 공부에 몰입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100%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대화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번째입니다. 진정한 훈육은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완성된다. 만약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내지는 힘들 때 돌아보면 언제나 아빠가 내 뒤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이렇게 부모도 아이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아이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항상 언제나 난 너의 편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인인 저희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군가가 항상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저 또한 누군가의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의 단 한 사람, 부모의 역할을 가장 지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저도 저희 아이가 항상 아빠는 내 편이야, 언제나 아빠는 내 뒤에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아이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엄마가 말투를 바꾸면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